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6번째 시즌의 세 번째 강의. 죽은 자를 위한 축제, 남아있는 자를 위한 축제입니다. 요즘 동영상을 올리면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물론 저는 동영상을 올리는 과정을 즐기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댓글이 달리면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영화를 만들어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영화를 만들면은 대박이 날 것이 아니라 쪽박을 찰 것 같습니다. 영화는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창의성은 없거든요. 아무튼 요즘 목의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루 2개의 강의를 녹화할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몸도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꾼인 제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도 기대해도 좋을 만치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제가 요즘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자, 신화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효성과 우애에 귀감이 되는 인물은 안티고네입니다. 안티고네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고네의 비극, 이렇게 해서. 안티고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맞은 오이디푸스의 딸입니다. 오이디푸스 얘기는 벌써 누차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에게 안티고네는 딸이자 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고 말죠. 그렇게 방랑의 길을 떠날 때 안티고네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안티고네에게는 2명의 오빠가 있었는데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입니다. 둘은 오이디푸스가 떠나버린 테베의 왕의 자리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버렸거든요. 그들은 번갈아 가면서 1년씩 나라를 다스리기로 합의하게 되죠. 처음 왕에 오른 이는 형인 에테오클레스였습니다. 1년이란 세월 금방 지나가죠. 집권하니까 이 권력의 맛을 보게 된 겁니다. 동생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동생인 폴리네이케스를 테베에서 쫓아내고 맙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아르고스로 망명한 폴리네이케스는 이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테베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내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죠. 두 형제의 싸움은 계속 질질 끌 뿐 결판이 나지 않자 양편은 폴리네이케스랑 에테오클레스 형제가 그래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결정짓자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결전이 벌어지고 둘은 서로의 칼에 찔려서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참, 둘 다 욕심을 부리다 둘 다 죽은 꼴이 된 거죠. 결국 어부지리로 왕위에 오른 것은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또한 어머니인 요카스테의 동생 크레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레온은 이웃 나라의 군대를 갖다가 이끌고 들어온 그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는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나라를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테오클레스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은 말이에요. 장례식을 못 치러서 묘지가 없는 자들의 영혼은 하데스가 지배하는 저승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오이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는 오빠인 폴리네이케스의 시체가 들깨나 독수리의 밥이 되게 되고 영혼도 안식을 못 구하고 구천을 떠돌 것을 생각하고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맙니다. 그래서 삼촌인 크레온에게 찾아가서 제발 오빠의 장례식만이라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삼촌은 이웃 나라의 군대를 끌어들인 폴리네이케스의 장례식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고네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손으로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러나 이 장면이 발각되고 말아서 안티고네는 굴에 갇히는 벌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이후에 이 안티고네 이야기는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인 소포클레스의 걸작 안티고네라는 작품의 주제가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화는 박철수 감독의 1996년작 학생 부군 신위입니다. 보통 제사를 지낼 때 현고 학생 부군 신위란 말을 명패에 붙여서 제사상에 올리죠. 여기서 현은 나타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후손이 정성껏 제사를 지냈으니까 나타내 주십시오. 나와 주십시오. 고는 아버님이란 뜻이고요. 학생은 아무런 관직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학생이라고 부르죠. 부군은 돌아가신 조상님, 신위는 신령님이란 뜻인데 유교적으로는 돌아가신 조상님을 모두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하죠. 영화 제목이 학생 부군 신이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박노인이 낮잠을 자던 중에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 꿈을 꾸고 화들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박노인은 둘째 아들과 살고 있었고 실제로 둘째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죠. 그날 박노인은 마실을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네, 이 문자가 와서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다 모이게 되죠. 영화 감독을 하고 있는 박 감독의 아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부음을 접한 가족들은 상갓집에 속속들이 도착하게 되죠. 고인의 이복 동생이 도착하는데 그는 과거 자신이 서자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서 과시합니다. 이제 여러 장례식을 보면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또 젊어서 혼자가 된 여동생은 고인 앞에서 과장되게 통곡을 하면서 슬픔을 표시합니다. 미국에 있는 셋째 아들까지 도착했지만 끝내 아버지에게 쫓겨난 막내딸만은 연락을 받았으나 오지 않습니다. 이윽고 장례식장은 문상객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돼지도 잡고 음식 준비하기에 바쁘게 돌아갑니다. 또 시골에서 또 상이 벌어지면 많은 이웃 주민들이 또 품앗이를 하죠. 상갓집으로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도 하는 걸 도와주고 또 꽃상에도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게 되죠. 이때 상갓집을 떠도는 작은 소년이 등장합니다. 소년은 약간 지능이 모자라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박노인의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아끼는 돼지가 장례식 때문에 죽는 것만 억울해할 뿐입니다. 또한 사자상을 만들잖아요. 사자가 이제 와서 드시라고 사자상을 망가뜨리고 자신이 아끼는 돼지가 죽자 고인의 이복 동생의 차를 불질러 버리기도 합니다. 조금 난폭한 소년이네요.
그러나 아무도 이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거추장스럽게만 느낄 뿐입니다. 상갓집의 풍경은 엄숙하지만은 않은데 박노인이 잘 다니던 다방 종업원까지 문상을 와서는 분위기를 띄워주죠. 또 목 놓아 통곡하던 고인의 여동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험을 들라고 문상객 주위를 움직이느라고 바쁩니다. 상갓집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죠. 상갓집은 여러 가족들이 모이니까 갈등이 또 일어나는 곳입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또 실랑이를 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또 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단한 예배를 마치고 상을 치렀으면 하고 바라는데 또 그렇지 않은 유교적인 사람들은 제대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니까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박 감독의 아내도 같이 등장하는데 그 동네 노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상복을 거부하고 서양식 검은 옷으로 입고 나타나는 바람에 또 사람들의 또 뒷말을 사게 됩니다. 고인의 죽음은 한편 고해성사를 하는 장소로 바뀌어서 과거 박노인의 트럭을 훔쳐 달아났던 운전기사는 박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성공해서 돌아와서 고인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리고 장례가 거의 끝날 무렵 종놈의 자식과 연애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쫓겨났던 막내딸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 드디어 도착합니다. 가족들이 이제 다 도착한 거죠. 처음 그녀를 반겨 맞아준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지만 다른 가족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막내딸과 동거하고 있는 남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상갓집은 갈등도 있지만 화해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고인의 비밀도 밝혀지게 되는데 말썽을 피우면서 상갓집을 누볐던 소년이 바로 박노인의 숨겨진 자식이라는 것도 알려지게 됩니다. 이 노인분이 또 여자는 또 밝히셨나 봐요. 이렇게 어린 아들까지 두고 말입니다. 이제 박노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던 매듭이 모두 풀려지게 됩니다. 꽃상여 앞에서 선창하는 상두꾼의 구슬픈 소리는 마지막으로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더욱 자아내고 장례식은 이제 모두 끝나가게 됩니다. 저는 그 상두꾼이 곡소리 하면서 구슬픈 소리 하는 게 좋아서 또 한동안 음원을 찾아서 또 듣기도 했어요. 그 참 인생 무상을 느끼고 현재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고인과 북적대던 문상객이 떠난 상가는 이제 쓸쓸함만 남지만 넓은 마당의 빨랫줄에는 눈부시게 하얀 아기의 기저귀가 바람에 휘날리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례식과 관련된 영화가 한 편도 아니고 두 편이나 연이어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임권택 감독의 축제, 그리고 박철수 감독의 학생 부군 신위, 이 두 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끝마무리를 다룬 장례식을 다룬 영화가 두 편이나 나올 필요가 있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한참 조폭 영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무렵에 이런 무거운 주제의 영화에 얼마나 관객이 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죠. 그러나 장례식이란 주제는 어느 감독이나 정말 탐을 낼 만한 소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은 삶과 죽음이 맞닥뜨리는 순간이고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절묘한 순간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임권택 감독은
장례식 영화의 제목을 축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축제일 수 있는 것일까요? 서양의 엄숙하고 인간미가 없는 장례식에 비해서 우리나라 장례식은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의 여러 가지 장치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우르고 따뜻하게 감싸 안는 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장례식에서 상례란 상제로 있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의례를 말하고, 장례는 시체를 묻거나 화장하는 의례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례와 장례를 합쳐서 생각한다면 사람이 죽은 순간부터 시체를 매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상복을 입은 후 평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행하는 모든 의례 절차를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유교적인 관례를 중요시 여겼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복잡한 장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상례는 크게 초종, 성복, 발인, 치장, 흉제의 4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초종의 절차는 다시 정침, 임종, 고복, 사자상, 수시, 부고, 목욕, 습, 반함, 소렴, 대렴, 입관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유,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장례식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죽은 자가 무엇을 알겠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의 목적은 사실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의식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사람들을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하죠. 그래서 모든 문화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는 의식을 치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치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탄생, 돌잔치, 성년식, 결혼,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의식이 따르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관혼상제를 중요시 여겼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의식을 치러야 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에 참석하는 동안 참석자들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변화의 시기에 겪는 혼란과 혼돈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일정한 행동 양식을 제공받게 돼서 방향 감각을 잃지 말라고 심리적으로 혼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장례식은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탄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런 상실감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장례식이란 의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죠. 한동안은 멍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리둥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죽음을 믿을 수가 없죠. 마치 죽은 사람이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들어올 것만 같고 먼 여행을 떠나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싶어집니다. 충격은 또한 한숨과 통곡을 불러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죠. 이 같은 슬픈 감정을 해결해 가는 것을 애도가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죽은 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병적으로 지속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죽은 자를 따라서 따라 죽는 사람도 있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고 산자를 다시 일상생활로 돌려주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남겨진 자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게 되고 죽은 자를 자신이 마음에서 놓지 않아서 우울증이나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장례식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남겨진 가족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심리적인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장례식은 어떤 면에서 남겨진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많은 점이 배려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다 보니까 우리는 애도 과정을 별로 순조롭게 겪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 과정을 잘 겪어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의 일단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남겨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애도 과정은 시작됩니다. 장례식은 말이에요. 냉정하게도 이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확인시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죽음의 확인은 남겨진 사람들이 정말 죽었다는 걸 인지하게 하도록 시체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염을 할 때 가족들이 모두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때요? 입관식을 하죠. 입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이분은 죽은 분입니다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례 절차에 참여한 경험은 나중에라도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 신화의 안티고네가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오빠의 장례식을 치러줄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해답은 안티고네가 오빠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애도 과정에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빠의 시체가 저자거리에 내팽개쳐져 있어서 오빠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음이 완결된 상태도 아닙니다. 단지 오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뿐이지 안티고네에게는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녀는 오빠의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또한 오빠의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는 책임을 진 사람은 안티고네뿐이었거든요. 그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을 오빠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할지 몰라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장례식의 또 심리적인 치유적인 기능은 슬픔을 특정한 시기에 국한시킨다는 그런 또 치료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장례식이 없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때 장례식은 일정 기간을 정해주죠. 3일장도 하고 5일장도 하고 10일장도 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주기 때문에 가족들로서는 한정된 기간 동안 모든 슬픔을 토해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안티고네의 슬픔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오빠의 장례식을 치러주지 못했으니까 그녀는 계속되는 오빠의 죽음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오빠의 영혼이 지하세계에서 저승에서 편히 쉴 수 있다는 위안을 갖는다면 안티고네가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었겠죠. 발음이 자꾸 새네요. 입이 좀 말라서 그러네요. 언젠가
자신도 죽게 되면 오빠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약도 할 수가 있죠. 장례식을 하게 되면요. 그리스 시대에는 장례식을 치러줘야만이 저승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 고인이 저승에서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그녀의 죄책감도 어느 정도 달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겪어놔야 안티고네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빠의 장례식은 치러지지 않아서 그녀는 오빠의 혼령이 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니까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은 자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가 안티고네에게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고네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빠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맙니다. 끝없이 오빠의 죽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 쪽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고통이 덜할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녀는 장례식을 통해서 자신의 슬픔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도감은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애도 과정은 대부분은 잘 겪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나 잘 겪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른인데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슬픔이란 감정이 억압돼서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충분히 슬픈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 슬픔을 인정해주죠.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에서는 이런 슬픔을 억압하고 참지 못하게 합니다. 다 풀어내도록 했죠. 그래서 상주는 문상객을 맞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시골 장례식 가면 아이고 하며 곡을 해야 합니다. 또 과거에는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노비를 두기도 했대요. 이렇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슬픈 감정을 표현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 절차가 복잡하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죠. 과정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슬픈 감정을 표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남은 눈물을 그냥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게 쥐어짜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장례 절차입니다. 이 영화에서 재밌는 점은요, 영화에서 서러움을 받고 자랐던 이복동생과 혼자 살고 있는 여동생이 대성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사실 얼마나 정이 많았다고, 죽은 자에 대해서 정이 많았다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장례식에서 슬프게 우는 거는 죽은 자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의 감정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살아왔던 서러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또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들, 이런 것들,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대성통곡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장례식을 통해서 한편의 푸닥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은 그런 또 치유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죽은 사람과 떨어지기 위해서,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죽은 자에 대한 기억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자를
자신의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면에서 장례의 절차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은 죽은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로 인해서 더욱 슬퍼지기도 하지만 또 기뻤던 추억들도 또 떠오르거든요. 또 좋았던 일들도 떠오르고요. 아, 나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꾀병을 부리는 걸 알면서도 학교에 안 가는 것을 또 허용하기도 했는데 몰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그 몰래 숨겨놨다가 나만 주기도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함으로써 이런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억들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거든요. 내가 몰랐던 것을 오빠는 알고 있네. 오빠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 내가 몰랐던 것을 누이 동생이 알고 있네. 하면서 또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또 떠올릴 수 있게 되면서 이런 기억을 공유하면서 또 우리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장례식 없으면 남은 가족들이 모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필요한 거죠. 영화를 보면은 장례식을 통해서 남은 가족들과 고인, 가족과 가족 사이의 앙금은 풀리게 됩니다. 고인의 죽음을 통해서 남은 가족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장례식이죠. 어떻게 모여야 어떻게 화해를 하든 싸움박질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또 장례식에는 많은 친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별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고 가족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 매우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또 어깨도 두들겨주고 다독이기도 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없는 비정한 현실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남은 가족들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또 장례식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은 말이에요. 한바탕 잔치처럼 치러집니다.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고 술 주정하는 사람도 있고 화투를 치고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떨 때는 야속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옛 어른들이 어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례식에 와서. 그래, 장례식은 이렇게 시끌벅적해야 돼. 떠들고 노래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응? 그 이유는 뭐냐면 슬픔에 지쳐있는 가족들이 이런 문상객들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한숨도 또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상객들이 와서 놀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세상은 여전히 잘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의 비현실감을 메워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제에 가서 가족들은 입관을 하고 흙을 덮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몇몇 친지들 보고 관위에 올라가서 땅을 다지라고 하죠. 이때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 위에 올라가서 굳게 땅을 다지나 이렇게 야속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죽은 자의 위에 올라가서 무참히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의 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치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가족들은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미련도 다 없앨 수 있죠. 이제 부모님이 완전히 흙 속으로 사라져 버렸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들이 바로 친지들이 흙 위에 올라가서 밟는 장면입니다. 이게 장례식의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죠. 가족들은 이제 죽은 자가 없는 현실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일 차례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은 시작되죠.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손을 대기 시작한 게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명목으로 전통적인 의례의 과정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의례의 생략으로 인해서 껍데기만 남은 의식은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학생부군 신의의 첫 대목에서 박노인의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기가 탄생하는 꿈입니다. 아기가 탄생하는 꿈은 대개 꿈을 꾼 사람의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거나 의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속의 아기의 탄생은 바로 박노인의 죽음을 의미했죠. 이것은 인생은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삶은 죽음이며 죽음은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꿈속의 아기의 탄생은 곧 임박할 죽음을 박노인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 먼저인지 삶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반복될 뿐이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하얀 기저귀가 빨랫줄에 널려 있어요. 이제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한 세대의 죽음이 있어야 다음 세대의 탄생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 세대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또 자신의 흔적을 남긴 채 또 다음 세대의 탄생이 일어나는 인생의 순환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